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 맡은 신피드 부서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토크아이티와 VMS 솔루션스 함께 저희가 생산계획의 재정의 AI APS라는 웨비나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회차입니다. 2회차 AI가 주도하는 계획 기반 운영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VMS 솔루션스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VMS 솔루션스의 이하늘 수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MS 솔루션스에서 APS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양민철 수석입니다. 네. 자, VMS 솔루션스가 요즘 나온 생성 AI 말고 에메로스 때부터 뭔가 네. AI 쪽을 APS에 이미 적용을 했었나요? 어떤가요? 네, 예전부터 저희가 좋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플래닝 스케줄링 계획 자체가 원래 NP-HARD라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NP-HARD. 가산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휴리스틱하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은 100점짜리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그쵸. 더 좋은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머신러닝이나 강화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계획을 처음 수립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해서 시작은 한 2020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로 제품화된 거는 21년쯤 됐고, 그때 이제 21년쯤에 뭐 고객사분께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성과도 얻고 있고요.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로 테스트 라인에서 지금 효과를 검증을 했고, 이제 전체 라인을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오고 나서 처음에 2011월 딱 챗GPT 보고서 해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뭐 GPT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조금 똑똑한 챗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겠다?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매뉴얼 같은 거를 이게 사람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얘가 조금 찾아서 알려주면 좋겠다 정도? 뭐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이 얘로 조금 대체될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작년까지도 비슷했었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판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에이전틱한 AI가 나오면서부터는 생산성 자체도 말이 안 되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추론 모델들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업무 자동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보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 같은 것들 좀 찾아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화 해가지고 좀 넣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AI도 좀 같이 봐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그런 데이터를 요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작년에 했던 그 1년 거보다 올해 한 3, 4개월 한 작업들이 훨씬 생산성도 높고요. 네. 더 좋은 가치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생님,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그 VMS 솔루션스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APS 에이전트를 뭔가 만드시는 것을 뭔가 지향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에이전틱 AI가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저희 APS에서 그 많은 기능들이나 아니면 많은 전략들을 조금 더 AI를 활용해서 좀 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AI가 스스로 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AI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APS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똘똘한 APS 전담이랄까 전용 같은 뭔가 특화된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나중에 프로젝트 끝나와서 그 사실 계속 상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딱 그런 APS 에이전트를 딱 고객사에 놓고 나오면 훨씬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그래도 저희도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제 그 후에 운영을 하면서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그 고객 응대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여태까지는 사람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발전하면서 그곳에 이제 디지털 인력을 하나 남겨두면 그 그렇죠.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네, APS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꼭 APS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 뭐 MES건 ERP건 모두 그렇죠. CRM건 모든 솔루션들이 네. 뭐 그렇게 돼야만 되지 않을까 결국? 네,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모든 시스템에 이제 그렇죠. AI가 다 그런 네.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 도입할 때 제일 이제 기업들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내재화잖아요. 내재화. 네. 내재화가 힘든 거 아니에요? 내재화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겠네요. 네. 자, 한번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AI랑 APS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APS라는 제품에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APS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실제 제조 생산 현장에서 계획 기반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APS를 도입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왜 운영이 중요하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 어떤 엔드 투 엔드 간의 그런 통합 생산 계획 하나를 가지고 각 부서 간의 운영 영향도를 뭐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같은 기준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자라는 계획을 만들어 가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제조 환경에는. 예를 들면 영업에서는 긴급 오더가 들어올 거고요. 구매 쪽에서는 뭐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그렇죠. 있지만 네. 원자재 공급망. 수급에 대한 네, 그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 생산 쪽에서는 갑자기 설비가 예상치 못하게 다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비 안 하고 실제로 작업자분들이 하시는 경우에 결근하는 문제도 있고요. 품질 쪽에서도 특정 랏을 흘려야 되는데 갑자기 품질 과정에서 걸려서 계속해서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당연히 각 부서들은 부서별 KPI가 있어요. 그럼 그 KPI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전사 관점에서 도움이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변수들 아니면은 변화해 나가는 제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APS도 계속해서 계획 기반으로 돌면서 얘가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런 이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닙니까? 네. 발생될 때 뭔가 APS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준 계획, 네. 기준 계획을 그걸 갖고서 뭔가 이제 네, 네. 변화를 시키고 적용하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게 실행단에서 올라오는 변화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네네. 사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은 갭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조금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 그리고 현장에 대한 대응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계획 기반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미리 우리가 짠 계획을 무조건 그걸 따르자가 아니라 네. 항상 변수는 발생하니까 변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만든 이제 기준 네. 계획을 수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변동시켜 가지고 개선시켜 가지고 어댑테이션 하자.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APS 사업을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헬스장 전기권 끊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 뭐 집에 러닝머신을 네. 도입한다거나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서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헬스장에 가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기고 살이 안 빠지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PS를 도입을 했더라도 얘를 계속해서 우리의 조직 체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하지 네네. 않으면은 오케이. 네,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기반의 중심축으로서 APS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AI의 적용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바라보면은 밑단에 기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ERP나 MES 같은 실행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해보는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APS가 있는데 이 APS를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데이터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는 엔진이나 모델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혹은 프로세스가 녹아있는 이런 화면단, UX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PS는 계획 자체를 잘 짜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이나 강학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휴리스틱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파라미터나 혹은 그런 커스텀 팩터들이 들어갑니다. 로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가중치들이 있는데 그 가중치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계획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하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요즘에 AI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챗봇으로 되어 있는 이런 대화형이 조금 불편하다 생각했었어요. 딸깍딸깍 하는 게 편했었는데, 근데 그런 UI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얘를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되면은 실제로 정말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요. 그 인터랙션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나의 요청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맞춤형으로 변동성이 있게 대답이 오고 그럼 그 다음 걸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더 오히려 UI 잘 만들어진 UI보다 UX적으로 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저희가 아까 앞에서 APS를 도입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어떤 메뉴 기반의 UX는 뭐 실무자들이야 그걸 익숙해지면 잘하겠지만 뭐 임원이라든지 의사결정 라인으로 갈수록 맞습니다.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죠? 그 사람들은 말이나 글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제일 편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쉽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율 운영을 지향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제품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 기반의 제조를 운영 체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체계를 아마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안을 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당연히 그 ERP나 AMS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돌릴 건데 그 앞단에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단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렇죠. 그 이후 자체가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확인된 이후에는 이제 초판의 계획을 한번 세워요. 이제 시스템이 지금 현재 파라미터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딱 수립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서 간의 협의를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MP라고 하면은 일단 초판이 있구나. 네, 초판을 갖고서 회의를 하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의에 들어가면은 이제 각 영업 부서나 구매 부서나 생산 부서나 각각의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 KPI 관점에서 하겠죠. 각 부서별 KPI 관점에서 네네. 당연히 다 중요한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려면은 조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이제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생판 회의를 간다라고 하면 막 재떨이가 날아가고 그런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획 기반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런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뭐 수치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게 더 중요하니 그거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 수치 위에서 그런 KPI들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폐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확정된 계획이 전사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실행 계획단으로 계획이 내려간다든지, 그걸 기반으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럼 이 전체 요 사이클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짧은 데는 저게 한 몇 년? 보통 짧은 데 어느 정도 되고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은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여러 개의 단계를 건너뛰고 아니면 아까 그 부서 간의 협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힘이 센 부서가 거기서 모르겠고 이렇게 해 하면은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획 기반의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라고 하고 예전부터 이제 구축해왔던 고객사들을 보면은 이제 주간 계획, MP 기준으로는 거의 한 이틀 정도면은 계획 확정 버전이 나옵니다. 네.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월화에 해서 확정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월화수가 뭐 연휴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압축해서 진행을 하면은 하루만 해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각 부서별로 뭐 데이터를 마감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텀들을 유지를 하면서 한 이틀 정도.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체 사이클에서 저 부서 간 협의하고 보정 실행하는 거, 그게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저게. 네, 저기가 가장 힘들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저 구간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을 확정을 하고 나서는 단순히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사이클이 또 반복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클에 우리 제조 현장의 변화나 혹은 앞에 폐구간에서 있었던 요구사항들을 시스템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패턴들이나 아니면 계획과 실적의 갭을 봐가지고 공통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이야기는 아까 질문을 주셨지만 이런 계획 기반의 운영을 하는 한 디스플레이 제조 대기업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실제로 그 VMS가 네, 저희가 고객사? 네, 고객사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APS를 저희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을 시켜왔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클리 MP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이틀 정도 만에 작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이클입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 기준 정보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업무들은 당연히 뭐 봄이나 라우팅, 리드 타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재고는 제대로 들어왔느냐 네. 아니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마감은 했는데 갑자기 설비가 다운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초판 계획이 나오면은 각 뭐 영업팀이나 구매팀, 생산팀에서는 뭐 영업팀은 수요를 확인을 해볼 거고요. 구매팀은 뭐 자재 입고 일정이나 특히나 뭐 장납기 자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더 좀 유심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팀에서는 우리 수율이나 이런 정보가 잘 올라갔는지 생산 관련된 기준 정보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AP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검증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검증 도구로 사용을 하냐. 그러면은 제약 조건을 다 해제를 하고 엔진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진공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당연히 RTF가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럼 100%가 안 나왔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풀어야 될 수요들이 그러니까 제조 있는데. 푼다는 것은 항상 그 공급 물품이 자재가 네. 항상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풀어보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엔진부터 시작을 하겠죠. 엔진에서 뭐 엔진 로직이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느냐를 검토를 할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엔진이 받았던 인풋을 검증을 할 거고 그 인풋에도 문제가 없으면은 그 원천 소스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군요. 네, 역추적을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기간 시스템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뭔가를 뭐 데이터를 정비를 해라 라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저런 이제 제약 조건을 다 해제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왕왕 발생되나요? 아니면 잘 발생 안 해요, 일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그런 이런 대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견 중소기업 분들한테도 들어가면은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정비가 됩니다. 엔진이 저희가 모차르트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여러 각 고객사별로 다르게 생긴 데이터들을 우리 표준화된 모델로 넣으면은 어떤 게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축 단계에서는 많이 돌려가지고 잡아두기 때문에 네. 한 번 돌리면 그다음 네. 많이 잡혀 있겠네요. 네, 한번 많이 돌리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꼭 그게 새로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네. 예, 제가 뒤에서 이제 오케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모차르트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모차르트 레퍼런스 모델은 게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 APS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 객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객체들을 정의를 하고 예를 들면 뭐
봄 관계, 뭐 라우팅 관계 이런 오케이.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표준 스키마로 정의를 해서 이제 여러 도메인별로 이걸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표준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모델로 이렇게 한번 돌리면 뭔가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나 뭔가 건강도 이런 네. 것도 다 체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PS를 돌리기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데이터의 준비 상태나 오케이. 네, 네네. 혹은 그런 값의 네. 이상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APS 레퍼런스 모델을 도이미스가 그걸 계속해서 잘 업그레이드 시킬수록 네,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인력 수고가 많이 덜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뭔가 자산화하는 부분의 한 축으로서 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축 단계에서 많이 잡아놨는데 그러면 운영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냐? 생겨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신규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신규 개발 단계에서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한번 공정을 흘려본다든지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뭐 뽑아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당연히 기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P봄이다, E봄이다, 뭐 엔지니어링 봄이다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 뭔가 한번 통계치로 잡히는 대표값들이 있어요. 뭐 수율이 됐던 네네. 아니면은 리드 타임이 됐건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다가 예를 들면 개발팀에다가 기준 정보 넣어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엔진에서 따로 뭔가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사실 찾아가는 과정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죠. 네네. 네, 왜냐하면 데이터 단에서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가 적용을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모차르트 레퍼런스 모델을 기준으로 저희 AI는 이미 우리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아까 역추적해 가면서 갔던 부분들 내가 아무리 관계를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안에서 값들이 어떻게 변환되고 이런 것들은 코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 갈 거고 그런 것들을 AI가 뭐 필요하면은 보고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가 문제 지점입니다 오케이. 라는 것들을 짚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신규 제품에 대해서 뭐 수율과 리드타임 정보가 없습니다. 내가 레퍼런스 모델 기준으로 봤는데 그래서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거 기준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다시 돌려보실래요? 아니면은 뭐 유관부서에 협의를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AI는 생성 AI잖아요, 그죠? 네, 저 맞습니다. 생성 AI인데 제너럴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모차르트의 레퍼런스 모델을 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런 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우선인 거죠. 판단의 네, 네. 우선은. 네, 판단을 먼저 하고 네. 그거 기준으로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사용자가 이슈가 뭐야? 왜 RTF 100%가 안 나왔어? 이게 원래 저희가 들어가면은 받는 질문이죠. 네네. 그걸 이제 AI한테 하면은 AI가 그 생성되어 있던 결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담당자는 아까처럼 그런 역추적하는 거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 그렇게 해줘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액션들 실제로 프로세스 각 전사 간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이 이제 저런 것들이 하면서 어떤 진짜 고숙련된 이제 인간 뭐야 그 플래너 같은 경우는 야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하고 하면 제가 AI가 또 하고 나면 그 사이클을 겪으면 AI가 좀 똑똑해지는 겁니까? 그런 네, 것들도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저희는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가차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뭔가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 받아가지고 쌓아뒀다가 뭐 특정 주기로 얘를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네.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지난한 네, 부서 간 협의 상태인데요. 네. 여기서는 정말 항상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영업팀에서는 뭐 여기는 VIP 고객이니 해야 돼. 납기 이 오더 먼저 해줘. 그러면 뭐 구매 쪽에서는 그때까지 자재 줄 수 없어. 라든지 아니면 생산팀은 그러면은 설비 가동률이 망가져. 연속 생산으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겪으셨던 네, 문제가 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계획 운영자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그 결과를 공유를 하고
다시 한 테이블에 모여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그 생산계획 플래너가 받아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회의 잡아서 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의하면서 바로 그 회의 장소에서 바로 와디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없나요?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델링의 레벨에 따라서 엔진이 풀어내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 2분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기 위해서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게 계획이 버전이 하나가 생성이 되면은 각 시스템별로 이제 전파가 되고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봐야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의견을 전달을 해서 취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는 AI를 활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서 간 회의할 때 각 부서의 입장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게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거를 취합을 한 다음에 자 생산계획 플래너가 영업부서 이거 맞습니까? 다시 생산부서 맞습니까? 구매부서 오케이 나면 그럼 이걸 제가 돌린 다음에 다음번 회의할 때는 이걸로 한 거 와이프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단톡방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나 근거를 갖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APS가 어떤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싱글 플랜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같은 가정, 같은 기준에서 같은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각 부서별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숫자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납기를 올려달라고 했어. 납기를 올리면은 가동률이 한 5%가 떨어져. 그럼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올릴 거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가 주로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면 납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UI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셋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해서 미리 제공을 하는데요.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를 저렇게 안 하고 원래는 저희가 정책상 2주만 하는 게 기본 우리 회사의 그라운드 룰인데 3주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외가 항상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거를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뭔가 미리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산 계획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APS를 만약에 내가 이해도가 높고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파라미터를 직접 수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와디프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제품을 이해를 해야 되고 레퍼런스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도메인이 이 레퍼런스 모델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사실은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데에 AI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데이터 생성이나 커스텀 팩터의 가중치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AI한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뭔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룰 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워크플로우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필요한 LLM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은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여기 신규 수요가 들어왔는데 요거 수용하면은 다른 납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실험을 설계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결과를 해석해서 오더 A를 유지하면은 기존 오더가 3일간 밀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더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러면은 C에서 공급처에서 지금 납품을 배로 받고 있는데 이거 항공으로 받으면 비용은 좀 늘긴 하겠지만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은 C 공급처에 조기 입고를 하면은 그 정건에 대해서 납기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공급처에 오더를 맞출 거냐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조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런 플래너, 이런 APS 플래너가 생산의 플래너가 있나요? 그런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그 와디프를 돌리는. 어쨌든 그런 네네, 담당자가. 플래너분들이 있고요. 있어요? 네. 있구나. 아니면은 그게 꼭 플래너가 별도로 독립된 사람으로 아니라,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업무도 하면서 네. 이 업무도 보통 하는 어떤 경우들. 분들이 그 업무를 겸임합니까? 보통은 이제 생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 거기에서 이제 뭐 팀장급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저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APS가 도입이 되면은 그런 공급 쪽에서 생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 더 좋아하십니다. 왜냐면은 영업이 항상 트리거를 걸잖아요. 뭔가 바꿔주세요 하는데 근거가 생기는. 그렇지. 네. 그렇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뭐 품질 개선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클로즈룹 구간에서 뭐 보정을 했던 혹은 요구사항이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로직화 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은 뭐 계획과 실행을 분석을 해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은 요거를 구조화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 6단계는 우리가 변화하는 제조를 우리 네. 시스템으로 담아가기 위한 그리고 계획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APS는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장을 데이터나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다시 반영을 하고 오케이. 네. 그리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스냅샷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재현해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서 조율은 했지만 항상 최적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도 한번 돌려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패턴을 구조화하고 갭의 원인을 찝고 그리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 네. 요런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요런 게 요즘 에이전트 AI가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허들들, 예를 들면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원래 매스로 대량 생산을 하다가 이제 수요가 줄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계획을 풀어내는 입장에서는 뭔가 파라미터가 변경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사실은 경험이나 혹은 직관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 비용, 저희가 고도화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발생을 하는 거고, 보통은 저희가 주기를 보면은 뭐 APS를 도입을 하고 잘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이 고도화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는 주기가 한 1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1년이면은 뭔가 좀 바뀌어서 혹은 뭐 바뀌어서 이걸 바꾸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조직이 APS를 사용하는 역량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뭔가 더 해보고 싶으신 게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도화 로직들이 들어가요. 정말로 그 전에는 뭔가 생산을 잘 반영하는 형태의 로직이었다면은 와디프를 위한 로직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응용력이 생기는 거지, 한마디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설비 가동률의 가중치를 줄이고 교체 준비 시간, 최소화 시간을 좀 높이면은 납기가 이렇게 개선될 것 같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저희가 인터페이스 형태로 챗봇의 인터페이스 형태로 저희가 결과를 받은 거고, 사실은 이 뒷단에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 장표를 한 3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머신러닝을 시작하고 강학습을 하고 이제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이제 점점 저희가 종합 KPI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량이 점점 늘면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뭐 셋업 횟수나 지연 주문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가중치를 멈출래? 아니면 여기서 멈출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게 다양한 시나리오들,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정책을 바꿔가면서 이 어딘가로 수렴해 간다는 거. 이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 변화에 어느 정도의 강건성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뭐 가중치 셋 혹은 그런 가중치의 특정 값들을
이제 AI가 제안을 하고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한번 내가 돌려봐야겠죠. 그럼 또 APS를 통해서 한번 돌려서 결과가 정말 나아지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러면 이걸로 우리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겠다. 저 그래프 왼쪽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건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 차트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저희 간트 차트예요. 아, 간트 차트예요? 네, 설비별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을 한 건데 그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빨간색이 이제 작업에서 저희가 잡체인지라고 부르는 설비 전환이에요. 작업 전환이에요. 셋업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셋업이 되게 셋업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점차 찾아가면서 거의 없었네. 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머신러닝을 안 하고 저희가 구축 단계에서 컨설팅을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한 결과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홍보팀한테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 예, 이걸 하면서 저희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숫자를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도입했던 거는 S사에서 도입을 했었고요. 2021년에 저기 공장 플랜 FP 영역에서 적용을 했었고요. 7개 공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셋업이 한 10% 감소했고 저희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타겟이라는 걸 생성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타겟에 이걸 얼마나 미트시키는, 충족시키느냐를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불만족률이 원래는 한 5%였는데 그걸 2%까지 개선을 했다. 이게 숫자로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 S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오랜 고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로직들이 잘 튜닝이 되어 있어요. 경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5%에서 2%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걸 수치로 하면 60%가 개선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APS를 가지고 계획이 좋은 계획이냐 나쁜 계획이냐 만약에 수리 최적화를 통해서 혹은 뭔가 이상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100점짜리 계획이 있으면은 저희가 목표로 잡는 건 한 95점 정도예요. 근데 처음에 구축하면 90점까지는 금방 갑니다. 근데 여기 90점에서 95점까지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숫자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엄청난 효과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항상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반에서 10등까지는 해요. 근데 10등에서 이제 그 5등, 3등에서 1등 그 사이 구간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금방 안 나잖아요. 금방 표가. 그리고 뭐 L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RTS 시스템이라고 리얼타임 스케줄러라고 조금은 실행단에 더 가깝게 붙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요게 이제 테스트 라인에서 저희가 이걸 적용을 했고 생산량이 한 2.6% 증가를 했고 셋업도 한 24% 4분의 1 정도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전체 라인으로 확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숙제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네요. 사실 저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조건을 제어를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와디프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그 출력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뭔가 지표들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 6단계를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을 에이전트 AI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모델도 발전을 하면서 좋은 시나리오를 제안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데이터셋을 막 만들어냅니다. 뭐 특정 표준 분포 안에서 뭐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추출한다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는 시나리오를 잘 넣어주면은 조금 더 양질의 학습 데이터셋을 뽑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학습한 결과가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MLOps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축을 하고 모델 학습을 해서 운영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KPI가 높아요. 당연히 좋은 거를 배포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뭐 주문의 구성이 바뀐다든지 PMIX 같은 게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 제약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P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뭐 공정을 다시 재진입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럼 병목이 옮겨가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KPI들이 바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한데 이것
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에이전트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그런 처음에는 강화학습의 어떤 스냅샷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목표였다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에이전트 AI라는 그런 기술과 만나면서 조금 더 좋은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성능치 다시 떨어진 것을 올리고 하는 것들은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머신러닝에서 네네,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네네네. 추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앞에서 아까 생산 계획을 운영하는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데이터 기반의 무언가를 하고 혹은 이미 로직화되어 있는 것들을 검증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AI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생산 계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까 클로즈 룹 구간에서 이 계획을 얼마나 빨리 수렴시킬 거냐. 예. 그리고 혹은 그 과정에서 와디프를 한 5번만 했다면은 20번, 30번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대안을 탐색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직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기 준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공급망의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앞단에서 흔들리면 뒷단에서는 채찍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아, 네. 이 계획의 사이클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러네. 좁으니까 네, 이거를 여파가 그만큼 덜하겠죠. 네, 데미지가. 여파가 더 좋고 그러면서 이제 계획과 실행의 이 갭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정량화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가치들을 조금 얻을 수 있을 네,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계획과 실행의 주기가 짧아지면 시장 변화의 대응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 전문가가 실제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니고 네. 반복적인 업무는 AI한테 위임을 하고요. 그 전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서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업무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AI가 전복되고 이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이런 생산 계획의 APS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계획 기반의 운영을 위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쉬워지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그렇죠. 뭐 1회차에서 정관 이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PM을 언제 하는 게 좋을 거야? PM 같은 게 보통은 특정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런 거를 뭐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아? 이때 한번 해볼까?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아니면 이때 한번 해볼까?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층이 네.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APS를 가지고 제조 생산 계획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에이전틱 AI는 뭔가 좀 더 쉽게 사용해지는 부분, 그래서 와디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강화학습이 전통적인 AI죠. 요즘은 워낙에 LLM AI가 대세여가지고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ML,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이제 계획에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네. 관점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 둘이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성 AI가 발달하더라도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기준 계획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 일정 계획을 짠다든지 하는 게 뭔가 딱 최적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휴리스틱하게 네. 찾아가고 그 관점에서는 머신러닝이 굉장히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데모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데모는 시나리오가 AI가 한번 수행된 계획을 보고 데이터를 이슈를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필요하면 조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사람이 승인하면은 계획 품질을 개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클로즈 룹 구간에서 긴급 주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당자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해보면 어때? 해가지고 한 3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기준 정보가 이슈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설비의 셋업 횟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지금 그럼 기준 정보 이슈부터 해결하자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를 했고 사람이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저희 레퍼런스 모델들을 살펴보고 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특정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바꿀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계획 실행을 누르면은 실제로 뒷단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서 이 기준 정보를 가지고 결과를 보는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여기 기준치로 잡아뒀던 기준 중에 하나가 셋업이 일평균 셋업이 뭐 10회, 5회 이상이면 안 돼 라는 기준치를 뒀었는데 경고가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준 정보를 일단 고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안을 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형태로 지금 데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저희 레퍼런스 모델을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파라미터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아까처럼 계획을 제안을 하고 사용자가 보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가 이제 플랜 컴피그라고 하는 게 저희 파라미터 테이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확인을 하고 계획 실행을 해서 아까 2개가 크리티컬 이슈로 떴었는데 그게 이제 해결되는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긴급 주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주문이 발생을 해서 사용자가 일단 인지를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뭐 처음에 시나리오 1에서 저희가 가동률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프리셋을 넣었었잖아요. 그걸 이제 납기 우선으로 바꿔봐라. 왜냐면 얘를 맞춰야 되니까. 긴급부터 왔으니까. 네. 그러면 동일하게 뒷단에서 돌아가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저희 AI가 저희 레퍼런스 모델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와디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이제 돌려봐요. 돌려보시면은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룰을 바꾸는 거. 그 두 번째는 그런 설비를 예를 들어서 8시간만 하루에 사용하는데 9시간 사용하면 어때? 아니면은 9시간을 사용하고 아니면 10시간을 사용하면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로 돌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사용자 내가 뭐 몇 번 계획이 마음에 들어 하면 이 계획을 저희 그런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이제 뒤에서 양민철 수석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임팩트 있는 부분들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그 AI가 주는 가치 이런 게 지금 우리 솔루션에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 아까 데모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AI가 어떻게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이 가능해진 그 키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아까 그 디지털 인력이라고 부르는 에이전틱 AI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APS 솔루션을 이제 구축하면은 그 솔루션만 드리고 이제 그걸 도구로서 잘 활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옆에 버티컬 AI라고 우리 그 기본 AI에다가 APS 전문 지식이랑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지식 그리고 구축하면서 나오는 고객의 특화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고객들은 여기서 만들어진 이 AI를 가지고 저희 구축된 APS 솔루션을 아까처럼 여러 시나리오대로 좀 써보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동작하는 방식을
지금 구조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면은 이 버티컬 AI가 크게 이제 놀러지 레이어랑 에이전틱 레이어로 구분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뭐 AI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25년 넘게 지금 APS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얻어진 그 도메인별 노하우라든지 뭐 그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라는 그런 행동 패턴들. 그래서 지식 같은 경우는 왼쪽에 날리지 레이어에 좀 쌓이도록 해놨고 그런 행동 패턴들은 워크플로우 형태로 해서 에이전틱 레이어에 좀 로직화 시켜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 예. 그러니까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날리지 레이어 안에 네.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금 날리지 베이스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식은 어떻게 문서화가 좀 돼 있을 건데 이거를 청킹하고 인베딩해서 뭐 벡터 DB로 구성을 해뒀어 가지고 사용자나 AI가 이걸 통해서 좀 지식을 잘 검색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뭐 APS뿐만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솔루션 기업들 간의 어떤 그 차별화된 경쟁력, 그것은 누가 그 뭐 고객 도메인과 자기네 노하우를 다 융합시킨 그 레퍼런스 모델을 누가 얼마나 잘 AI한테 잘 주입시키느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AI가 너무 똑똑해지고 알아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가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공하고 판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게 중요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키텍처는 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 한 분씩 좀 이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할 거니까 여러분 설문에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건 편하게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님은 공급망 변동성 큰 환경에서 이런 에이전틱 AI, APS를 적용하려면 협력사,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사 데이터가 연결돼야 할 것 같은데 외부 데이터 연결 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거버넌스죠. 거버넌스랑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고요. 그게 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우리 내부 시스템과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님, 현업에서 APS를 운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설비 성능, 작업자 숙련도, 실제 리드 타임 등 기준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아 계획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AI가 이 기준 정보의 오차를 스스로 학습해서 보정해 줄 수가 있는 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AI 학습을 위해서 현업이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수준의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그 데이터 값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갭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만약에 잘 짠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짰던 계획과 갭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셋업을 뭐 1단위 20번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만약에 잘 짜게 되면은 계획을 3번만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캐파라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정보들은 이제 원래 우리가 받은 값과 시스템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점점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 말고 마스터 정보에서 만약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설팅 단계에서 조금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왔는데 디알리0303님께서 모차르트 AI를 타 APS 솔루션에 적용해서 점검할 수가 있는 건지요? 이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 그 아키텍처 소개를 드릴 때 저희가 한 행동 중에 저희도 기존에 APS 솔루션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버티컬 AI를 구축하면서 이걸 연동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뭐 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날리지 베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희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어떨 때 어떤 뭐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사 APS하고 연계하려면 그쪽하고 좀 같이 얘기가 되어서 네. 합작으로 조금 해야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베이스 CC478님께서는 날리지레이에 아까 보니까 온톨로지가 있던데 이것도 현재 구축이 된 건지 아니면 계획 중이신 건지. 네, 뭐 좀 솔직히 아까 빨리 말씀드리면 시작하는데 또 그걸 또 보셨네. 이거 밑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네. 온톨로지까지는 구축이 네. 안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남진님은 APS 도입 이후 생산 계획 담당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뭐. 역할은 동일하게 아마 하고 계실 텐데요. 다만 그 반복적인 업무에 시간이 많이 쓰였던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생산 계획 담당자 분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는 생산 계획을 잘 수립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신님, 저희도 ERP를 통해 수주관리 시스템에서 각 생산지별 모델별로 생산 계획이 풀리게 되는데 VMS에 AI를 적용한 APS 도입 시 예상되는 정량적인 효과 KPI는 어떤 게 있을지요? 실제 도입 검토 시 ROI 측면에서 아웃풋을 기준 대비 재고 최소화, 수주 대비 생산 정확도, 제공, 대기 시간 최소화로 롯 개선 등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뭐 이제 MES나 ERP에서 그런 계획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PP 모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결과들과 저희 APS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재고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혹은 저희는 이제 아까 보시면은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부서의 요구 사항들이 올라와요. 네. 그러면은 그런 요구 사항들을 모두 APS 시스템에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로직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설비 레벨에서 계획을 한번 서로 짜서 비교를 해보면은 네. 나오는 KPI 값들 가지고 개선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민님, 아까 제조 생산 프로세스 클로즈드 룹 구간에서 플래너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기를 반복시켜서 실행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목표라는 게 아마 계획과 실행 사이에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갭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짰는데 실행이 못 따라왔으면 그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행 쪽에서 뭔가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현장 네네.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은 계획을 짜는 우리의 어떤 기준 정보나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가지고 계획을 잘못 수립한 건지를 봐서 아까 다시 우리가 좋은 계획을 짠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임근식님, 제조업에서는 공정별 특성이 매우 다른데 이런 AI 모델을 공장마다 개별 최적화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범용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APS가 저희가 그런 모델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공정별 특성이나 아니면은 거기 공정에 있는 설비들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레퍼런스 모델에 어떻게 동작한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공정을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에서 AI 모델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아까 머신러닝 같은 거는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개별 최적화는 아니고 전체 관점에서 KPI를 보고 최적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플랫폼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공정이다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모델링에 따라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VMS 솔루션스의 이런 APS 레퍼런스 모델은 어떤 그 제조업도 다양한 공정에 따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네. 그건 좀 나눠지게 됐나요? 네, 딱 맞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저희 엔티티 모델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박성구님은 AI가 추천한 생산 계획과 현장 관리자의 경험 기반 판단이 충돌할 경우 최종 의사결정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요거는 시스템적인 관점보다는 사실은 그때그때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 관리자의 경험 기반의 판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아수님은 이렇게 APS가 APS 점점 똑똑해지면 사람은 이렇게 승인만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현업에 뭔가 역량 저하 같은 거는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고려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런 네. 것들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했지만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네. 이제 실제로 비용으로 산출되고 KPI로 꽂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히려 역량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성님, AI가 사용자의 질문 답변을 이해하고 직접 APS의 세팅 정보를 변경해주는 형태인지요? 아니면 APS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는 형태인지요? 요거는 질문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AI한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APS의 세팅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결과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뭐 쿼리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오준배님, 현업에서는 계획의 정확도보다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AI는 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AI가 그런 계획을 변경하는 데서 사용은 되고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좋은 계획을 만드는데 일단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보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정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를 실행하는 도구, 그 실행을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사장님, 현업에서는 AI가 제안한 생산계획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주는 수준은 실제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산 계획의 결과를 신뢰할 수 결국에는 실행과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동열님, 장치 설비의 경우 생산성을 높여야 원가가 나오는데 이와 반대로 납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디스패칭 룰 같은 걸로 설비가 어떤 랏을 선택할 건지를 모델링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로직을 만약에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설비의 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다른 랏이 끊고 들어가는 로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설비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놓는 관점에서 로직을 구현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로직들 중에 어떤 셋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궁합이 안 맞다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익수님은 AI가 단 하나의 최저값만 툭 던져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가동률 최우선 안, 납기 준수 최우선 안, 원가 최소 안 등 플래너가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시나리오 대안을 스코어와 함께 제시해 주는지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복수의 시나리오 대안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스코어도 나오나요? 네, 스코어도 나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에 따라 네네. 다르고 아까 저희 데모에서 보시면은 네. 쭉 길게 적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AI가 실험들을 추천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거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실험들을 제안하게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박은지님, AI 에이전트 기반의 APS 구조에서는 각 에이전트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통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는 APS 내에서는 그런 워크플로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자율 운영은 저희가 지향하는 바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좋은 질문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AI 나중에 아까 계속 발전하면 APS AI 에이전트를 이제 회사에 이제 놓고 이제 나오실 거 아닙니까? 뭐 네, 그런 네.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APS 뭐 어떤 그 솔루션 만드는 VMS 솔루션스 입장에서는 뭐 고도화 프로젝트도 잠깐 없어질 수도 있고 뭔가 프로젝트 고도화 사업도 뭔가 있으면 좋은 건데 그것도 뭐 짧아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과금 체계가 잘 맞을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금 현재 에이전트 AI가 들어가면서 네. APS를 사용하기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까지 이제 APS가 들어갈 때 좀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도 어느 정도 인력이 좀 돼 있는 중견기업이 들어가야지만 뭔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지라도 네. 여러 가지가 셋업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점점 똘똘한 APS AI 에이전트가 되면 그 APS를 적용하는 그 회사의 범주가 더 넓어질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한 분씩 좀 이름 기억나시면 한 분씩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서형재님. 서영재님. 네. 또 저는 이동열님 하겠습니다. 이동열님. 네. 자, 서영재, 이동열.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타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재? 네. 서형재, 이동열. 서형재, 이동열. 이 두 분입니다. 자, 여러분, 설문집하고 설문에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이제, 시간 금방 갔죠? 너무 걱정을 많이 처음에 걱정만 했죠, 처음에 할 때. 맞습니다. 어때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열심히 스크립트도 준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저만의 어떤 유머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번에 유머. 자, 그래도 두 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면 마치는 거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VMS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APS를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APS가 조금 더 가치 있어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개발자 입장으로서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 APS를 정말 쓰고 싶게 만드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APS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VMS가 솔루션스가 LLM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AI가 참조하는 레퍼런스 모델을 그거를 지금부터 훨씬 더 그것을 그 모델을 딱 AI가 딱 보면 진짜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그 레퍼런스 모델이 점점 그걸 정말 고도화 시키는 게 앞으로 맞습니다. 정말 큰 VMS만의 경쟁력을 갖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한 두 달 후에 저희가 또 3회차 생산계획 AI APS 있으니까 저희 시리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또 VMS 솔루션스 분들하고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